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선을 긋고 한국인은 선을 넘는다 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그분 책 제목이 바로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이 책 뭐 혹시 한번 나오나요? 표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뭐 1원 한 푼 받은 건 없는데 책 너무 좋은 책이어서요.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서 절대로 안 넘고 한국인들은 사람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이 있기는 한데 수시로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오지랖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오지랖이라고 부르는데 그 뭐 대표적인 오지랖이 우리 항상 하거는 명절 때 모였을 때 너는 언제 결혼하냐, 어떻게 취직은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제 넘나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도 안 넘는 거를 미덕으로 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절대로 사람 사이에 그런 간격들을 안 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럼 더 훌륭한 거냐? 일본 문화가 우리는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살기 피곤하고 이게 사실 어떤 문화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오지랖 문화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 오지랖 문화의 장점은 사람 사이에 어떤 필요할 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즉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보통 항상 그게 미담 기사로 올라오죠. 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차를 밀어 들어 올려가지고 뭐 사람을 구했다랄지 아니면 사람이 뭐 떨어졌는데 사람을 취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구한다랄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사실은 일반적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도와주는데 일본에서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 그 선을 그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람 사이에 선을 안 넘는 거를 그 선을 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건 그 사람한테 사실은 심지어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를 끼친다고. 이 일본에서는 뭐 보통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일본 책이나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 항상 누가 하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는 게 폐를 안 끼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폐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가서 이제 폐를 안 끼치는 게 일본 사람들의 거의 인생 목표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놀고 식당에서 이렇게 뛰고 뭐 이런 것들은 일본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일본은 유모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지하철을 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처럼 오지랖 때문에 피곤할 일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민폐를 안 끼치는 거 이걸 제가 지금 경험한 게 있는데 여행하다가요. 이건 일본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다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훈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오지마을 비슷한데 되게 높은 계곡마을인데 여러분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워낙에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도 되게 훌륭하거든요. 거기 뭐 이제 바람의 계곡이 정말 멋진 계곡에 나우시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막 그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훈자입니다. 가면은 정말 그림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하여튼 그런 훈자의 오지마을. 그래서 파키스탄의 오지마을 훈자에 전 세계 이제 여행자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가고 뭐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오지마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오지마을, 특히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아닌데 물론 선진국도 뭐 그런 데가 있지만 오지마을에서는 여행자들이 모여서 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들을 거기서는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요. 하지만 뭐 불법이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약을 하는 거는 그 당국들이 그렇게 검열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훈자도 여행자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에 오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을 하는 곳으로 좀 유명합니다. 훈자에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옆방에 일본 친구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일본에 약간 히피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면서 보니까 그 냄새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뭔가 하시시 비슷한 것도 하고 그 동네 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약을 하면서 너무 떠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용기를 내서 또 우리는 선을 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서 방문을 두드리고 제가 야 이거 너희들 노는 건 좋은데 좀 밤도 늦었고 좀 시끄럽다. 좀만 조용히 해달라. 그랬더니 애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스미마센을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다행이다 애들이 얘가 바르구나 싶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나? 한 20분 지났나?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 얘들이 화가 나서 이제 들어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얘 문을 열었더니 그 옆방에 있던 친구가 자기들에게서 되게 지금도 이렇게 놀고는 있는데 되게 조심조심해서 놀고 있다. 혹시나 시끄럽진 않느냐 확인차 온 거예요. 정말 조용해서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야 그래서 생각이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얘들은 여행지 가서 모여서 약을 해도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약을 하는구나. 하여튼 되게 그런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문화가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굉장히 두꺼운 문화적, 그러니까 굉장히 강고한 문화적 전통이더라고요. 이거를 메이와쿠라고, 메이와쿠라는 말은 민폐, 폐, 성가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메이와쿠 문화는 메이와쿠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휴지 같은 것도 절대 안 버리죠. 이거는 딴 친구가 본 건데 일본의 그 펑크족, 일본에도 펑크족 되게 많거든요. 펑크족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하고 쇠사슬 같은 거 묶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펑크족이 담배를 딱 멋있게 피우다가 담배를 이렇게 잘 그 휴대용 재떨이에다 잘 끄드립니다. 절대로 담배째를 함부로 털거나 이런 적이 없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메이와쿠를 안 주는 것이 일본의 큰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좋은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좋은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일본의 노인들 상당수가 꽤 여러 명이 거기에서 고립됐는데 국가, 즉 행정기관한테 도움 청하는 것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안 청하고 굶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이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모차를 타고 전철을 타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국가한테 행정기관한테 뭐를 받는 거, 자기가 그런 그 복지 차원에서 뭐를 받는 것도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굶다가 굶어 죽은 노인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는 엄청나게 강해서 일본 사람들 딱 하나 선을 그어놓는 거 절대 넘지 않고 그다음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저처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메이와쿠를 주는 걸 싫어하느냐?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났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폐해를 끼치는 거를 그냥 싫어하게 타고났냐? 여기에는 또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은 일본식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입니다. 은행 은자. 일본에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받는 그런 은혜, 즉 부모한테도 은혜를 받죠. 그다음에 이 온 중에 최고의 온은 천황한테 받는 온입니다. 천황한테 받는 온은, 은혜는 임금의 은혜, 즉 우리도 전통시대 때 그랬는데 이 임금한테 받는 은혜와 부모님한테 받는 은혜는 엄청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게 동아시아의 이제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인데, 일본은 특히 그 천황한테 받은 온은 부모한테 받은 온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렇게 덴노 히데키 반자이 하면서 꼬라박는 게 사실은 그런 온 개념 굉장히 큽니다. 이 온은 갚아야 되는데요. 이 온은 천황에만 갚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한테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잇는 겁니다. 우리도 결초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풀 묶어가지고서는 갚는다 그러는데, 일본은 다른 사람한테 온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온에 대한 개념은 그 루스 베네디트라는 그 미국에 있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진짜 그 일본 사체, 일본 문화에 대한 책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국화와카리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화와카리라는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온의 개념은, 그래서 이 온은 마치,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데 미국의 학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당연히 서양에도 은혜, 부모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그러고 뭐 친구한테 뭐 도움을 받으면 또 갚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일본의 온은 마치 서양 사람들이 돈을 꾸는 것처럼, 돈을 빌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절대적이고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을 받는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것 중에 일본 사람들은 누가 거리에서 뭐 넘어지거나 이래도 같이 이렇게 가서 부축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거 되게 꺼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한테 온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꿔주는 거랑 같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도와주는 것, 선을 넘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은 남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폐를 안 끼치는 거가 완전히 몸에 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와쿠의 문화 배경에는 온이라는 엄청난 그런 문화적 배경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 비판이 많아요. 재미있는 거는 국화와카리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국화와카리 여기 이제 뭐가 나오겠죠? 국화와카리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화와카리 나온 거는 1946년입니다. 이 국화와카리를 쓴 루스 베네딕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였는데,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거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한 거는 일본이랑 전쟁을 해보니까 일본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서양 사람들이 가미가제로 해서 이 천황 만세를
노래를 부르면서 자산폭탄, 자살 테러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한테 이기더라도 일본을 어떻게 항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갔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한테 일본 문화를 좀 설명해달라고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맡겼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미국의 승리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될 무렵이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일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적대국이니까.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에 대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그 책이 그전까지 일본에 대해서 나왔던 어떤 책보다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팔립니다. 당연히 1946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계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온도 그 뒤로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이 뭐 그렇게 꼭 채무 관계처럼 돈을 빌린 것처럼 꼭 갚아야 되냐 반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봐도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학칼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이 책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도 읽어보시면 일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일본을 여행하는데 대단히 즐거운 그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치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이라고 본다면 그리스 비극에는 영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웅에 반대되는 대적하는 인물, 즉 반동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거기서는 안타고니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안타고니스트 같은 인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그냥 빌런, 영웅이 나오면 항상 빌런이 나오죠. 이 빌런들이 나오는데 이 이순신 장군도 빌런이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빌런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아마 원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균이 라이벌이었고요. 호시탐탐 이순신을 끌어내리는 걸 항상 목적으로 했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원균 뒷담화를 난중국에게 써놨고 그래가지고서는 원균이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끌어내리고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죠. 막 이렇게 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을 만약에 영웅으로 한다면 거기에 빌런, 즉 그리스 신화로는 뭐 안타고니스트라고 본다면 저는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비극에서 안타고니스트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빌런의 특징이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지위가 높거나 힘이 엄청나게 세야 돼요. 그 힘을 이용해서 영웅에게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영웅이 일단 성장을 하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적대자들, 반동인물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서사들이 있어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빌런이 나왔는데 그냥 초질과 나쁜 놈이야. 왜 나쁜지 몰라. 그냥 나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감이 잘 안 가서 그게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조커 같이 왜 조커는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영화에 보면 그리고서 왜 조커는 그렇게 빌런이 되었는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되게 멋진 악당? 이러면 좀 그런데 그게 되는데 선조가 그런 게 있습니다. 흔히 선조를 생각을 하시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무능하다. 전쟁 준비를 한 개도 안 하고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빠뜨렸다. 두 번째는 비겁하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망을 쳤다. 계속 도망. 세 번째는 쪼잔하다. 그런 와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광희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굉장히 훌륭한 나름대로 업적을 쌓는데 그걸 시기 줄퇴해가지고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시키고 광희군은 끝까지 자기가 왕위를 안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선조의 실제 모습은 만약에 선조가 이렇게 세 가지 진짜 무능하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시기질투에 가득 찼다면은 이 훌륭한 빌런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선조는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왕조실록 등의 이제 기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선조가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선조 그 교육받은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선조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진짜 대학자들이 쩔쩔맬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 어려서부터 질문을 했다 그러고 선조가 원래 왕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선조는 왕이었던 명종의 조카입니다. 예, 명종이 조카인데 그 조카도 그냥 조카가 아니고 그런 서자 쪽으로. 그러니까 선조가 사실은 조선 왕 그때까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선 이 선까지 이 적자들 즉 세자들의 뭐 태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반계 서자로는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된 이유가 똑똑해서 그 이전 왕이었던 명종이 원래 순회세자라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요절을 해요. 12살에 죽나? 되게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서는 계속 후사가 없으니까 명종이 이 자기들 조카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찾습니다.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 중에서 명종의 눈에 들었던 게 바로 하성군, 즉 훗날의 선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성군이랑 뭐 이렇게 형들이랑 하성군이 막내였거든요. 막내였는데 불러가지고서는 한번 야 얘들아 이렇게 어린애들 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하고 얘들아 이거 왕이 쓰는 익성관, 보통 사극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이 익성관을 벗어갖고 씌워줬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큰아들, 그러니까 큰 조카 작은 조카는 쓰면서 한번 써봤는데
있었는데 막내 조카인 하성군 차례가 왔을 때 하성군이 그 사양을 하면서 어떻게 저 같은 하찮은 신하가 임금님께서 쓰시는 이런 관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걸 보면 진짜 똑똑하기도 했지만 엄청 야욕이 강했나? 야심이 있었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그 명종이 하성군한테 물어본답니다. 충과 효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본답니다. 이거 어린애한테 물어보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충과 효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하성군이 그때 망설임 없이 임금과 아버지는 다르지만 사실은 충과 효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본래 하나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명종이 하성군을 되게 총애해요. 그래서 결국은 명종이 죽고서는 16살의 나이로 하성군이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된 다음부터도 완전히 그 오로지 학문에 매진을 하고 매일 경연을 하고, 경연이라는 게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지는데 경연을 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 제왕학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수업을 받으면서도 이제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경연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실은 성군이 많습니다. 성종, 세종 이런 사람들이 경연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경연을 안 한 사람들 중에 폭군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산군은 심지어 자기 경연에 자기를 내관을 보내가지고 대신 경연 받고 와라, 나중에 경연을 없애버리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독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품은 되게 검소했고 성색, 즉 그런 어떤 음악이나 그 여색을 멀리합니다. 장학계나 백성 걱정을 했고요.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 미화된 거 아니냐? 물론 미화된 걸 겁니다. 미화된 게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미화는 시키지만 없는 사실을 넣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평소에 선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빌런이 아니고 영웅의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그 근거가,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가 학문에 힘을 쓰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조 때는 굉장히 인재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학자들이 겁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누굽니까? 우리 집회에 등장하는 유곡이이와 퇴계이황 선생님, 이 두 분이 사실은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인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선조 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기대승이니, 그 다음에 관동별고 정철이니, 아니면 뭐 오송과 한음의 이항복이니, 이덕형이니,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선조 때에 나와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순신을, 변방에 있던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아가지고서는 이 전쟁을 준비하게 만든 것도 선조입니다. 물론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은 이순신과 친했던 유성룡이거든요. 그런데 유성룡이 청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을 때 신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랬을 때 선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를 하고, 이거는 나의 뜻이다 해가지고서는 이 이순신을 들어 쓴 것도 바로 선조입니다. 이 선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재위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선조가 16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25년 동안 즉위를 합니다. 25년 동안 정말 정사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25년 동안의 기간을 보통은 목릉성세라고 부릅니다. 목릉성세. 중국에서는 뭐 정관지친이 뭐 이러면서 훌륭한 황제가 들어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황제의 그 연호를 붙여가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목릉이라는 거는 선조의 능혼대요, 능의 혼대, 능의 이름인데, 그래서 목릉성세라고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중안에 택리지라는 걸 쓰는데, 그 택리지에 보면은 인재가 선조의 목릉성세 때는 인재가 수풀처럼 많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조가 즉위를 해갖고 적어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굉장히 그때는 조선은 나름의 성세, 즉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선 14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목릉성세라 그래가지고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선조는 약점이 있었죠. 뭐냐? 조선왕조 최초의 반개 출신이다. 그래서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삼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종의 서손인 거죠. 서자 쪽에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늘 정통성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순신이나 혹은 자기 아들이나 이런 거에 의심하게 되고 막 시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선조 때 이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됐잖아요. 그 인재들이 주로 사림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지방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학자들, 선비들이 많이 등용이 됐는데, 사림이 정권을 잡고서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 사색당파의 동인과 서인이 처음으로 분화가 되고, 즉 당제 혹은 붕당 정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권력이라는 건 사실은 나름대로의 견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사실은 그게 좀 갈라지죠. 갈라서 이제 서로 견제라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 뭐 정당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재밌는 거는 선조가 이걸 좀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정여립이 옥사거든요. 기초옥사라고 불리는데, 정여립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영모 혐의에 이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살을 정확히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선비들이 거기에 연려 들어가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든요. 2년에 걸쳐서 옥사가 벌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동인입니다. 정유립이 그때 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인이었던 정철이 앞장서가지고 동인들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는 그런 데 앞장을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여립이 진짜로 역모를 꾸몄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요. 역모를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먼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전투를 먼저 벌여가지고서는 정여립이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인 세력이 동인을 축출하기 위해서 역모를 조작했다는 사실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정철도 사실은 또 다른 옥사에 휘말려가지고선 또 귀향을 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 때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인 세력이 몰락했다, 서인 세력이 몰락했다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세력이 커집니까? 왕권이 커집니다. 왕권이. 이런 식으로 선조가 약간 동인과 서인을 이용해가지고 정통성이 부족한 자신의 왕권을 키웠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 좀 혼란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조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는 1592년까지 조선에서는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200년이나 지속되는데 군대를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딱 200년인 게 쉬운 게,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생하는 게 1592년. 진짜 딱 200년 만에. 200년 동안의 그런 후삼국 시대의 어떤 전쟁, 내전기를 지나서 평화로운 기간이 200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준비를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뭐 다 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그 부산진, 동래성 그냥 뭐 거의 반나절, 한나절 만에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거의 뭐 보름 만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강도를 하니까 정말 중간에 신립장군이 상금대에서 한번 전투다운 전투를 벌인 거 말고는 정말 뭐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선조는 결국 몽진, 즉 한양을 떠나서 개경, 평양, 의주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궁궐을 불태우고 뭐 노비무소가 있던 장유원을 불태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조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목릉성세라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몽진길, 즉 피난길이 굉장히 비참하죠.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을 가면은 그래도 관리들이 딱 옹호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피난을 급격하게 떠나게 되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합니다. 그때 특히 또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초라한 몽진 행렬이 됩니다. 이 몽진길에 비가 오는 거는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인조가 가면은, 인조도 남한산성으로 이제 저 청나라가 쳐들어가고 남한산성으로 몽진을 하잖아요. 몽진할 때 그때는 눈보라가 그렇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몽진길이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선조가 몽진을 할 때는 비가 와가지고 되게 비참한 그런 길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쭉 가가지고 파주를 갔다가 이제 쭉 개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파주에서는 임금에게 바칠 이제 음식들을 하는데, 그걸 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임금에게 바칠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다 뺏어먹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임금이 임금 대접을 못 받는 굉장히 어려운 몽진길을 갑니다. 심지어 평양성까지 가서, 평양성에서는 평양성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선조가 평양성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평양성을 버리고 이제 몽진을 또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평양성의 백성들이 선조의 행렬에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주까지 쭉 몽진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국경 근처까지 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구원명들을 원구를 받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선조가 의주까지 가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분조를 만들어가지고 광해군 보고, 넌 여기 이제 분조를 만들어서 너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전쟁을 계속 치르고, 나는 중국에 가서 종묘를 보존하겠다, 종묘와 사직을 내가 보존하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망명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거부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구원군 보내주니까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은 끊임없이 사실은 조선이 왜와 일본과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가 들어오는 거를 막았죠. 자, 여기서 선조가 이제 망명을 시도했다가 이제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비슷한 경험이 이 현대사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승만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조랑 이승만이 엄청나게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조랑 이승만은 지금 뭐 1592년에 이제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그리고 한국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진짜 수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사실은 전쟁에 임해서 했던 행동들이 이 선조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닮은 꼴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는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까 선조는 말씀드렸죠. 이 전국이 혼란하고 옥사들이 일어나고 당쟁이 있었고, 그 더군다나 20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사실 그때는 분단이 되고서는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컸고, 휴전선에서는 되게 충돌도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입만 열면 북진통일, 즉 이승만 뭐 그때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국군은 점심은
아침은 평야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정도로 하루 만에 그냥 북한을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까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조는 몽진을 하고 이승만은 피난을 가죠. 그것도 선조랑 이승만이랑 전부 다 굉장히 긴급하게 몰래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니고 참 이건 비극적인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피난을 갈 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선조도 마찬가지로 파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나루를 끊고 이제 나갈 때 사실은 그 이후에 배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루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배를 침몰시켜버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왜군은 항상 크게 지체 없이 많이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몰래 피난을 가거나 몽진을 떠나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 즉 적군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뭔가 그런 길을 끊어버리고 배를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 선조 같은 경우는 명나라 군대를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결국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참정을 강력하게 요구해갖고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갖고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는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이 컸지만 사실은 명군의 활약도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다 미군의 영향이 미군의 힘이 되게 컸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닮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조는 의주까지 가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막았다 그랬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망명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망명을 망명사 타진하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갖고 망명을 준비했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요. 하여튼 부산까지 갔고요. 끝까지 갔고 선조도 의주까지 북으로 끝까지 가가지고 여차하면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게 있는데요. 또 하나 같은 거는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에도 선조와 이승만은 권력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적군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으니까 권력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끊임없이 이순신을 의심을 하고 자기 아들을 의심을 하고 이순신을 견제를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벌였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1952년에 부산파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전까지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인기가 바닥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얼마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신 분처럼 국회의원들한테는 인기가 바닥이었고요. 그분은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높진 않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높았어요. 국부 이승만 오랫동안 그런 독립운동에 힘썼고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또 이런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그런 조작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조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기관을 자기가 계속 권력기관을 유지하게 되죠. 언뜻 생각하면 왕인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할까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기반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명나라에서 끊임없이 의심해요. 처음에는 선조가 조선이 일본과 이 내통을 하고 했던 걸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선조가 무능하다기 때문에 이 선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광해군을 되게 훌륭하게 생각하죠. 이순신도.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끊임없이 그런 권력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은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에 몰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모습도 이 선조와 이승만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말은 그렇게 일부 했어도 사실은 말도 그 전쟁이 끝나고 일성은 내가 다 부족한 탓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다 명나라 군대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순신도 있고 뭐 의병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조금 했고 다 명나라 장군들, 명나라 군대들의 덕분이다. 그러면 명군을 누가 불러왔냐? 내가 불러왔다. 의주까지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거는 뭐 이순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명나라를 불러들인 나의 공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려서. 이거는 공신을 지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보통 크게 공신을 두 가지 부류로 뽑거든요. 하나는 선무공신이라고 뽑습니다. 이 전쟁에 공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째는 호종공신, 즉 선조를 호위해가지고 전쟁 기간 동안에 왕을 호위해서 이런 종묘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요. 선무공신이 18명인데 호종공신은 60명 가까이 58명까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선조의 방점이 선무도 좀 했는데 그거는 명나라 그게 크고 결국은 호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더 훌륭하게 공신들이 많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선무공신에 이순신 장군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원균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은 7천년 해전에서 조선 해군 수군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인데도 원균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앞만 봐도 원균을 높여야지 이순신이 좀 들러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빌런이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균을 좀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만합니다. 그리고 그 후한무치한 거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울을 버린 탓에 그리고 한강 인도가 폭파된 탓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미처 피난을 많이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걸 들어왔을 때 그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군의 공덕이고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불러온 것은 내 공덕이다 하면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결국은 독재 정권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과 선조는 사실은 수백 년의 차이를 놓고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 백성들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얘기 잘 들으셨나요? 역사 얘기, 문화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행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일본사 다음에는 여행하는 중국사, 그리고 여행하는 한국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